네, 현재 시각 8시 23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머니쇼 유튜브 그리고 SBS 비즈앱에서 실시간으로 시청 가능하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양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크존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면 또 다양한 정보도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와, 진짜 어제 우리 국내 증시 개천절 출장했는데 그 사이에 정말 많은 이슈들이 있었고 지금 좀 전에 나온 소식으로는 미국의 항만 노조 파업이 사흘 만에 종료가 됐네요. 예. 합의가 나왔나 보네요. 네, 이게 사측이 제시한 게 6년 동안 62% 임금 인상 아니었는데 이걸 노조가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노조가 받아들였다. 예. 그래요. 예. 아닌 게 아니라 지금 뭐 퐁당퐁당 연휴에 네. 오늘 보니까 늘 다니는 그 서부간선도로가 평소보다 한산하죠. 한산해요. 예. 아마 이렇게 연결해서 그렇죠. 이렇게 연휴를 즐기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네. 그 퐁당퐁당 동안에 하필이면 우리는 예를 들어서 미국 장도 퐁당퐁당 올랐다 빠졌다 하는데 네. 우리 장 열리기 전 새벽에 오르면 좋을 텐데 거기 엇갈리는 게 좀 아쉽죠. 간밤에 뉴욕 증시가 하락했고 네, 아니 이스라엘, 이란 지금 확전 양상이 지금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또 뭐 뉴욕 증시 장중 흐름을 봐도 바이든 대통령 입에서 아니 너무 애매한 발언 아니에요? 애매한 발언인데도 어쨌거나 뭐 이란 네. 석유 시설에 대한 공격 논의 중이다. 논의 중. 그러고 나서는 네. 어버버 하는 게 보니까 난 특별히 뭐 하고 싶은 것도 없는데 그냥 논의 중이라고 얘기하라고 누가 시켰나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하고 있다는 티는 내야 되고. 티는 내야 되는 그런 상황 같은데 뭐 어쨌거나 지금 이렇게 살필 게 너무 많아졌습니다. 시장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불확실인데. 불확실성인데. 네. 왜 그런 제스처를 취했을까요? 그러니까요. 그 불확실성을 하나씩 좀 제거해 주실 분인가요 오늘? 그러길 기대해 봅니다.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문남중 수석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방금 한숨 쉬신 거 아니시죠? 아니요. 이렇게 막 장이 어수선할 때는 그래도 네. 우선 좀 시장 분석이나 전망도 네. 너무 암울한 것보다는 우리 문 의원님처럼 조금이라도 이렇게 힘을 낼 수 있는 네. 분이 와주시는 게 좋은데 딱 하필이면 네. 좋은 시점에 나와주셨습니다. 요즘 시장 이렇게 문 의원님 이렇게 그림 구상대로 좀 흘러가나요? 아니면 조금 이렇게 자꾸 새로운 변수가 생기나요? 어떻습니까? 변수는 많이 생기지만 증시 경로는 제가 염두에 두고 있는 흐름 그대로 좀 유지되고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래요. 근데 이제 최근에 좀 고민은 좀 많아지긴 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제가 올해 연초 이후로 글로벌 증시 경로를 염두에 뒀을 때 예. 올해 미국 대선 이전까지는 뭐 얕은 조정 정도는 있을 수 있겠지만 추세 자체는 계속 올라가는 걸 염두에 뒀던 상황이고 올해 4분기 같은 경우에는 좀 증시가 쉬어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변수들이 증시 조정의 이유라고는 생각하진 않았었어요. 제가 생각했던 거는 이제 미국 대선 결과 여부를 떠나서 네. 차기 행정부의 정책 분석 기간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있었고 예. 또 내년 증시는 연초 이후부터 연말까지 계속 올라가는 강세장을 좀 염두에 두고 있는데 이에 따른 에너지를 음집하는 시점이 올해 4분기 정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고 지금은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 리스크가 3개월 정도 연장됐기 때문에 우려가 낮아진 부분들은 있지만 또다시 12월이 가까워지게 되면 미국의 셧다운 리스크가 다시금 부각될 수 있는 부분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올해 4분기 조정을 좀 예상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중동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뭐 얘기해 주신 것처럼 미국의 항만 노조 파업이 일단락된 게 다행이긴 하지만 이게 만약에 2주 이상 유지됐다라고 하면 분명히 또 미국 물가가 올라가는데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들도 있었다는 거. 그리고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허리케인인 영향으로 인해서 경제 활동이 둔화될 수 있는 우려들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방금 얘기해드렸던 변수들에 대해서는 이제 염두에 두었던 사항은 아닌데 이제 이게 제가 생각하고 있는 조정의 변수로 좀 여건을 만드는데 더 커진 부분들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 지금 이건 어때요? 지금 생각보다는 지금 뭔가 유가 급등을 야기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렇게 되면 인플레이션 압력도 조금 커질 수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실 드라이빙 시즌임에도 불구하고 휘발유를 중심으로 한 에너지 가격이 전년과 달리 올라가지 않았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미국의 물가 지표가 매달 발표되는 수치를 놓고 본다고 하면 디스인플레이션을 확인시켜주고 있었던 전년과 비교해 보면 좀 약간
차별화된 모습을 좀 보였던 상황이고요. 네. 유가는 중동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최근 급등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긴 하는데 이게 과연 연속성을 가질지에 대해서는 의문점을 좀 갖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같은 경우에도 4월 달에 이스라엘과 이란 간 상호 간 보복 경경을 주고받았을 때 그때 당시 일시적으로 좀 유가가 올라가는 모습은 좀 보였었지만 그 이후 변한 사항들은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가는 계속 떨어졌는데 거기에 가장 큰 영향을 줬던 부분들이 결국 수요와 공급 변수였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수요 둔화, 특히 중국의 경기 침체에 따른 수요 둔화가 유가 하락을 좀 주도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다른 양상으로 가지 않는다라고 하면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국제 유가가 계속 올라가기는 어렵다고 보고 그래요. 있어요. 일부에서는 내년도 국제 유가의 전망치를 50불 정도까지도 보고 있는 기관들이 있는데 그 이유를 놓고 온다고 하면 그동안 감사한 합의를 해왔던 오펙 플러스에 구성하고 있는 국가들이 이제 감사한 합의를 이행하지 않는 부분들이 네. 공급을 늘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지금 현재 오펙 2의 국가들을 놓고 온다고 하면 미국이 역대 최대 생산량을 보이고 있고 캐나다 역시 공급량을 늘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수요보다 높은 공급 상황이 계속 이어진다고 하면 유가가 계속 올라가기는 어렵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사우디도 보니까 뭐 감산 합의가 오펙 플러스 내에서도 잘 지켜지지도 않고 하다 보니까 이 기회에 그러면 아예 자기들이 그냥 확 생산을 늘려가지고 그 사우디의 정가의 보도 아닙니까? 마음에 안 들면은 자기들 그냥 뿜어내서 나머지 이렇게 다 죽여버리고 가는 그쪽도 치킨 게임 양상으로. 예, 그걸 다 하는가 본데 지금 중동발 저게 그냥 그러게요. 생각보다 유가를 갖다 튀어 올리는데 아니 막말로 그 이란 정유 시설이 폭격당하면은 네. 이거는 분명 공급망 차질도 생기게 되는 거고 유가 폭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뭐 그런 상황까지 지금 언론에서 염두에 네. 두고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긴 하는데요. 분명히 지난 4월 달과 차이는 좀 있는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지난 4월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고지를 하고 또 공격에 사용됐던 무기들이 최첨단 무기는 아니었습니다. 예. 결국 양국 간의 이제 공격에 따른 상호 보복 정도 형태로 좀 마무리되는 부분들이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스라엘 헤즈볼라 전면전을 앞두고 이제 이란이 가세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부분들이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이란이 이스라엘에 공격을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얘기해 주신 것처럼 이란 핵시설에 대해서 공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선택지들이 높아진 부분들이 분명히 달라진 부분들은 있습니다. 그리고 이란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대리전 양상을 보였죠. 하지만 최근에 친이란 세력들의 수량들이 모두 살해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대리전이 아니라 전면전으로 좀 나올 수 있는 확률도 높아지는 부분들. 그러니까 좀 달라질 수 있는 부분들은 많이 있지만 지금 미국과 EU와 같은 서방국들이 규탄과 행위 중단에 대한 부분들을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스라엘 총리 입장에서도 지금 현재의 양상들을 계속 이어갈 여지는 있지만 그 강도를 더 높일 여지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뭐 이란의 핵시설 파괴 정도까지는 일어나지 않을 확률이 높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저 화면에도 막 미사일 그야말로 떨어지는 모습들이 영상에도 잡히고 하는데 예. 아이언돔 뭐 그 이스라엘발 보도도 정확하게 우리가 다 믿을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참 불확실성이 너무 극도로 커지고 있네요. 그렇죠. 여러 네. 가지 자산 가격들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이고. 자, 뭐 그나저나 또 국내 증시 쪽에서는 최근에 삼성전자 얘기 안 해볼 수 없잖아요. 저희 좀 바로 연결해서 좀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현대차증권 리서치센터 노근창 센터장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삼성전자, 아니 엔비디아는 지금 주가 날아가는 것 같은데 삼성전자는 다시 보니까 지난 수요일에 장중에 6만 원 선 좀 이탈하기도 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이거 어떻게 저희가 해석을 하는 게 좋을까요? 뭐 지금 마이크론 실적도 잘 나왔고 하이닉스도 저희가 추정하기로는 3분기 영업이익이 지난 2분기보다 한 25%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 6.8조 정도 예상하는데 삼성전자만 뭐 일회성 비용 요인들 그리고 타 사업부의 부진 이런 게 겹치면서 영업이익이 지난 2분기 대비 정체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시장 업황하고 좀 계속해서 다른 실적이 나오는 삼성전자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면서 최근 들어서 좀 더 가격 조정과 뭐
가격 조정 폭이 좀 더 크지 않나 이렇게 저희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외국계 증권사들이 우리 한국 반도체, 이른바 K 반도체 때리기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뭐 모건 스탠리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주지하고 계신 내용이고 또 이제 맥쿼리까지 삼성전자 목표 주가를 기존 10만 5천 원에서 7만 6천 원으로 뭐 한 50%나 하향했습니다. 이유가 뭐라고 보시는지 또 우리 노 센터장님께서는 이 맥쿼리 측의 하향 조정 이유에 또 동의하시는지요? 저희가 봤을 때는 어차피 제가 계속 강조드린 거지만 다른 기업들 똑같은 D램을 만들고 낸드 플래시를 만드는 기업들의 실적은 3분기에 상당히 양호한 결과가 나왔고 또 양호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삼성전자만 실제로 실적이 횡보한다는 거는 사실 지표로만 본다면 좀 쉽게 설득이 되지 않는 부분이고 이게 혹시 내부적인 다른 문제점 때문에 그러지 않나에 대한 의구심이 좀 나올 수 있는 국면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실질적으로 회사가 뭐 정확하게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주고 그리고 향후에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공유하기 전까지는 쉽게 주가가 저희가 봐도 의미 있게 반등하기는 힘든 상황인 건 단기적으로 맞는 것 같고요. 다만 일부 이제 외국계 증권사에서 제시하는 뭐 예를 들어서 실적이 좋아도 업황이 좋아도 주가는 빠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반영될 수 있기 때문에 다만 이제 2025년도 메모리 반도체 업황을 비관적으로 보는 시각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동의하기 힘들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9월 반도체 수출 보니까 136억 달러 역대 최대치고 12개월째 지금 수출 플러스인 상황인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곧 3분기 잠정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향후 흐름 어떻게 봐야 될까요? 하이닉스는 저희는 상당히 양호한 실적이 이번 3분기에도 나올 거고 그리고 네. 올해 연간 기준 영업이익은 역대급 영업이익인 22조 정도 저희 예상합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 일부 DDR4 가격 하락 가지고 자꾸 지적하는 시각이 있지만 실제로 우리 기업들은 DDR5만 만들고 있기 때문에 좀 별개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HBM 같은 경우에도 내년에 이제 웨이퍼 기준으로 한 20% 정도 D램에서 차지하기 때문에 범용 메모리 같은 경우에도 20%를 HBM을 만들면 웨이퍼 기준으로 나머지 제품도 상당히 공급이 타이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 시각에 대해서는 저희는 여전히 경계하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에 업황이 나빠질 거라는 시각은 동의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주가 관점에서는 어쨌든 블랙엘이 나와야지 전체적으로 V자 반등이 예상되기 때문에 뭐 다행히 블랙엘의 연내 공급 가능성이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그 시점에 하이닉스 주가는 저희는 상당히 의미 있게 긍정적인 반응을 할 것으로 봅니다. 다만 삼성전자는 혼자 다른 반도체 기업하고 다른 실적이 계속 나온다면 이번 메모리 반도체 주가 반등에 동참하지 못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지 않나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하고 조금 차별화된 전략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예, 주가가 좀 서로 다른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 보입니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문남중 연구위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지금 저희가 이제 노근창 센터장님이 전화 연결했을 때는 좀 두 종목 간의 차별화된 전략이 필요하다. 네. 동의하시나요? 동의하죠. 네. 그동안은 SK하이닉스가 엔비디아 HBM 납품을 바탕으로 주가 모멘텀이 삼성전자보다 양호한 상황이었지만 앞으로는 좀 달라지는 모습들은 분명히 나타날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그렇게 보고 있는 이유들이 결국 HBM3 엔비디아향 컷 세트가 완료된 부분들이 있고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역사적으로 12개월 선행 PR이 1.1배로 하단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8년도 금융위기 그리고 2015년도 인텔이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 진입했던 시기 그리고 코로나 위기가 발생했던 2020년 그리고 2022년도에는 영업적자 우려가 커졌던 그 시기에 12개월 선행 PR 하단에 놓여있기 때문에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분명히 메리트는 있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뭐 비관론보다는 앞으로 좀 좋게 봐야 되는 분들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생산하고 있는 반도체의 영업이익률을 놓고 본다고 하면 경쟁사 대비 상당히 양호합니다. 예를 들자면 D램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률이 46% 정도 되고요. 랜드 같은 경우에는 18% 정도 되는 게 있고 지금 HBM3 12단 같은 경우에는 경쟁사 대비했을 때
한 개 분기 정도는 앞서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가 크게 오른 상황에서 이런 요인들이 주가가 더 올라갈 수 있는데 영향을 주긴 어렵지만 지금처럼 역사적인 선행 PR이 하단에 있을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렸던 요인들은 분명히 주가가 반등할 수 있는 모멘텀은 충분히 있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저기 문 의원님, 지금 뭐 미국 다시 가기 전에 네. 반도체 얘기 나온 김에 이제 조금 더 여쭤보겠는데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도 그렇습니다만 우리 또 이코노미스트한테 또 개별 종목을 갖고 여쭙기도 뭐 하는데 그래도 혹시 뷰가 있으신지 예를 들어 그때 제주 반도체도 아주 한번 핫한 종목이었거든요. 이것도 그 온디바이스 AI 관련주였죠. 예, 이게 뭐 그야말로 텐베거가 한번 나왔던 3,000원대에서 뭐 38,000원 뭐 이렇게까지 갔는데 지금 이게 13,000원. 그리고 한미 반도체도 이게 지금 19만 6천 원 갔던 게 지금 10만 7천 원, 뭐 10만 8천 원 이렇게 되는데 요 두 개의 회사가 조금 성격이 다르지 않습니까? 저기 제주 반도체가 그거 아닌가요? 설계 쪽이죠. 네. 그리고 한미 반도체는 장비 쪽이고. 네네. 그런데 이 고점 대비 이게 빠진 게 보면 이게 한국 증시다 싶기도 한데 네. 지금 이쪽도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말고도 이쪽도 많이들 개인 투자들이 들어가 계신 것 같은데 이 부분도 한번 좀 그러면 결국 저 삼성전자 하이닉스하고 방향을 같이 간다고 보면 될까요? 근데 이제 제가 보면 네. 결국에는 이제 엔비디아와 관련된 밸류 체인들가 관련성이 높은 기업들의 주가들의 얘기인 것 같아요. 결국 엔비디아가 주가가 먼저 선행돼서 움직여야 나머지 해당되는 기업들의 주가도 올라갈 여지는 더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2025년 해경연도 2분기 실적 발표를 했을 때 엔비디아에 대해서 시장의 의견들이 좀 부정적으로 바뀌었던 이유들을 놓고 본다고 하면 사실 그렇게 볼 이유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블랙의 신제품 출시를 앞두고 테스트를 하는 과정에서 좀 재고 부분들이 비용 소진으로 연결된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총 매출 이익률이 떨어지는 부분들이 확인됐는데 그거를 이제 시장에서는 부정적으로 해석을 했던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앞으로 엔비디아가 실질적으로 신제품을 출시하게 된다고 하면 수요를 바탕으로 판매는 훨씬 더 많이 커질 여지는 있다라는 얘기이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현재 논란의 중심은 HBM인 것 같고 이에 대한 논란들이 종식된다고 하면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는 올라갈 여지는 있다라고 합니다. 참고로 저는 이제 엔비디아 주가 되게 좋게 보거든요. 근데 그럴 때마다 설명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기존 제품 호퍼 100인데 호퍼 100에 탑재되는 HBM 용량은 80GB입니다. 근데 블랙을 탑재하고 이제 출시를 앞둔 신제품 같은 경우에는 HBM 탑재량이 192GB로 불과 2년 만에 2.4배 정도 늘어나게 됩니다. 지난해 하반기 올해 AI 붐의 기저에는 챗 GPT 안정화 베타 출시가 지난해 5월 있었기 때문에 AI 붐이 촉발됐고 그 바탕에는 이제 HBM 수요가 폭증할 걸로 예상을 했기 때문에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가 반영됐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주가를 확인했던 상황입니다. 근데 엔비디아 제품에 탑재되는 HBM 용량이 2배 이상 늘어난다고 하면 사실 관련된 기업들의 공급 물량은 앞으로도 계속 부족할 여지가 상당히 높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감안한다고 하면 아무래도 엔비디아 주가는 다시금 상승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에 따라서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 지금은 상당히 부진하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 근데 저는 그 기업들의 주가 하락의 원인을 전적으로 개별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요인으로 찾지는 않고 있고요. 한국의 경제 체력이 상당히 약한 부분에서 한국 정치의 변동성이 커진 부분들을 가지고 그 이유를 찾는 게 더 명백한 논리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네, 뭐 엔비디아 말씀 주셨으니까 테슬라도 좀 바로 여쭤볼게요. 뭐 사실 우리나라에서 국내 증시 이제 서학개미죠. 이제 미국에서 가장 많이 이제 관심 있게 보는 종목이 엔비디아고 테슬라인데 사실 이제 연구위원님은 테슬라에 대해서 좀 좋게 보셨어요. 특히 하반기에는 좀 더 좋아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주셨던 것 같은데. 보니까 주가가 좀 오르다가 이틀 연속 떨어졌는데 지금 여러 가지 이슈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일단 뭐 CIO 사임 얘기 있었고 떠난 얘기 있었고 또 보니까 사이버 트럭 리콜 이슈도 있었고 또 보니까 그 리스담보 채권도 발행하겠다라고 했어요. 주가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하나씩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테슬라 3분기 차량 인도량 발표 전에 전반적으로 주요 IB들이 중국 내 판매가 증가할 걸 염두에 두고
상향 조정을 했던 상황인데 반대로 예상치를 하회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주가가 하락하는데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했던 것 같아요. 일단 중국 수요가 증가할 수 있다라고 봤던 이유는 결국 지금 중국 내에서 할인 판매를 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수요 증가로 연결될 수 있는 부분들을 염두를 했던 부분인데 실적 결과를 놓고 본다고 하면 판매 가격을 낮춘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테슬라가 팔리지 않는다는 걸 좀 대변해 줬기 때문에 전기차 판매량을 놓고 본다고 하면 앞으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요인은 되지 않을 걸로 좀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슬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이유는 아마 10일 날 이제 로봇 대회를 통해 가지고 자율주행 기술을 새롭게 선보이고 희언을 할 걸로 좀 보고 있는데 그 자리에서 앞으로 테슬라의 향후 사업 전망에 대해서 어떻게 발언할지에 대한 부분들이 오히려 주가가 모멘텀을 받는데 가장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으로서는 어떤 발언을 할지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이기 아니 때문에 뭐 지금 한간에 떠도는 얘기로는 네. 그날 로보택시 데이, 네. 로보데이 그날 네. 뭐 3가지 종류의 그 차량이 발표가 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뭐 벤하고 그다음에 또 제가 아침에 봤는데 기억이 안 나요. 그다음에 2가지 종류가 더 있어요. 네네. 그래서 3가지 종류가 나온다는 얘기도 네. 있고 아직 확인된 건 아니고 그런 얘기들 많더라고요. 어차피 전기차의 구조는 단순하기 때문에 이 모듈 형태가 달라지는 것 자체는 사실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용도의 차종을 보여주는 부분들은 분명히 반영될 여지는 있는데 테슬라가 주목받는 이유는 사실 타 경쟁업체 대비 자율주행 기술이 앞선다는 게 사실 지금의 주가를 견인했던 원동력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올해 미국 대선을 앞두고 누가 당선될지 여부는 모르겠지만 트럼프 확률이 높아졌을 때 당시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에 대한 어떤 분위기를 좀 조성했던 이유들은 지금 전기차가 아닌 우주항공과 관련된 부분들이 트럼프가 당선됐을 때 더 정책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그런 행보들을 좀 보이고 있는 양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 주가는 현재로서는 이제 전기차 판매량보다는 앞으로 미래 산업에 대한 사업 계획 이에 따른 이제 CEO들의 반응 정도를 좀 염두에 두고 주가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좀 알아두시면 좋을 부분들이 하나가 있는데 네. 이제 주가가 부진했던 요인들 중에 하나가 이제 모델 3 저가형 판매가 사실 중단됐다는 소식인데 그 내용을 놓고 본다고 하면 결국에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서 관세를 100% 부과하겠다. 그리고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와 관련된 핵심 광물에 25%의 관세를 부과한다는 것으로 인해서 지금 모델 3 저가형 같은 경우에는 중국산 저가 배터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생산이 어렵기 때문에 중단 소식을 좀 보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국 대선을 앞두고 이 G2 간의 갈등 양상들이 해당되는 기업들의 주가에 이례적인 변동성이 클 수 있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최고 정보 책임자 CIO 사임은 괜찮은 거예요? 다른 타 기업들의 네. 뭐 관련된 뭐 변경들 이런 것들도 많이 봤는데요. 근데 이제 주가에 미치는 영향력은 좀 제한되는 부분들, 아무래도 이제 테슬라의 부진 부분들에 대한 책임들을 묻는 정도 형태이기 때문에 네. 저는 크게 뭐 이렇게 의미를 둘 이유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이버트럭 리콜은요? 이건 사실 무선 데이터로 이미 뭐 해결이 됐다는 얘기가 나오긴 해요. 왜냐면은 네. 워낙 테슬라가 그게 잘 돼 있잖아요. 그 업데이트를 네, 통해서 맞습니다. 말이 리콜이지 바로바로 해결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여기서 주목이 되는 게 언제 사이버트럭 27,000대를 팔았을까? 이게 참 예. 27,000대나 예, 27,000대 우리 출연자 중에 우리 그 한용희 수석은 인도 받았을까? 아직 못 받았어요. 아직 못 받았죠. 예, 근데 언제 팔렸을까 싶긴 해요. 네. 예. 지금 테슬라의 3분기 차량 인도량을 보면 46만 2,890대거든요. 근데 지금 사이버 트럭이 2만 7,000대가 리콜이 됐어요. 근데 이 숫자는 미국 내 판매된 전체 숫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만 7,000대 리콜 이 수량을 놓고 본다고 하면 사실 이 주가에 크게 영향을 미칠 판매 대수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큰 의미는 두지는 않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상징적인 의미를 놓고 본다고 하면 사이버 트럭이라는 것 자체가 워낙 소비자들이 열광을 하고 관심을 가지는 차종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시장 여론에 대한 부분들은 좀 다른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영상 보니까 어떤 기사에서 저 단점 중에 하나가 세차하기가 힘들다던데. 아 그래요? 좀 세차하기는 힘들겠네. 예. 저 위로 걸레로 손도 잘 안 닿겠고 뭐 전문가한테 맡겨야죠. 자동식 세차는 잘 못 들어갈 것 같고. 아니 근데 지금 이 우리 정민 앵커께서는
27,000대나 팔았나 하는 여기에 이제 오히려 방점을 네, 찍으셨는데. 저는 그런 거죠. 저 리콜은 사실 말이 리콜이지 그 무선 데이터로 바로 업데이트가 그러니까. 돼서 어디 해결이 뭐 됐다고 하더라고요. 공업소나 네네. 저쪽에 센터에 들어가는 게 아니다 이 네, 말이죠. 그렇죠. 우리 생각하는 그런 리콜이 아니라.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저기 문 의원님? 이것도 같이 한번 여쭤볼게요. 하기야 뭐 테슬라 주가 움직임을 갖다가 이미 일찌감치 뭐 빌고로스 같은 분은 밈 주식처럼 움직인다 한 지가 꽤 됐는데 니콜라입니다, 니콜라. 아 이거 참 이거 웃으면 안 되는데 이거 2020년에 상장하고 2020년 그때 진짜 코로나 덮친 그 와중에 6월달에 상장해가지고 상장하자마자 이거 2,819불도 찍었네요. 2,819불도 찍었는데 이게 지금 금년 9월 말에 4불 10센트까지 갔던 게 이제 5불 20센트 왔는데 이게 그저께 어제 말고 이틀 전에 소위 말해서 저 기사를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네. 지난 분기에 모두 88대, 88대의 수소 전지 트럭을 인도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분기 대비 22% 급증이랍니다. 88대 팔아가지고 석 달 동안. 아, 니콜라. 예, 이로써 니콜라는 2023년 4분기 수소 트럭을 판매하기 시작한 이래 모두 235대, 235대를 인도했다. 그래서 이제 전분기 대비 22% 차 판 게 늘었다고 하니까 주가가 20% 올라버렸다가 어제는 또 한 6%대 빠졌는데 뭐 이러면 우리나라 증시에서 가끔 이렇게 움직이는 주식들 있지 않습니까? 미국이나 우리나라 별 차이 없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를 가지고 아주 말 만들기 좋아하는 분들이 이제 전기차 가고 수소차의 시대가 올 수도 있다 이러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아, 수소차요? 네, 네. 참 네. 먼 미래 얘기하니까. 먼 미래니까. 네. 일단 뭐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요. 네. 일단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3분기 차량 인도량을 통해서 혹시라도 예상치를 상회했다라고 하면 전기차 캐즘 도입화에 대한 기대감이 좀 네. 커질 수 있었던 부분들이 있고 또 중국 내 경쟁력이 이제는 좀 부각될 수 있는 부분들도 의미로 연결될 수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관전 포인트로 두고 좀 봤었지만 일단 결과를 놓고 온다고 하면 이게 조금 늦어질 여지는 있다라는 거를 다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사실 니콜라 같은 수소 관련된 차량을 판매하는 주가 역시 부진세를 맺지 못할 걸로 그렇게 좀 보고 있어요. 얼마 전에 아마 그 니콜라는 1달러 미래를 하회하는 기간이 일정 기간 지속되다 보니까 예. 상장 폐지 리스크가 커졌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 주식을 합병하는 형태로 지금 현재 주가를 유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매 분기 발표되고 있는 실적을 놓는다고 하면 전년과 비교했을 때 의미 있는 숫자 증가는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차량 판매 대수를 놓고 명목적인 금액을 놓는다고 하면 사실 적자가 계속 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긴 합니다. 결국 미래 산업에 대한 성장을 놓고 이제 니콜라 주가를 좀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올해 미국 대선을 통해서 해리스 민주당 후보가 당선된다고 하면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 기조를 계속 유지하는데 그 중심에는 녹색 성장이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사실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고 나서 집권 1년차가 되지 않았을 때는 친환경 관련된 주가들의 상당히 큰 폭으로 올랐다가 집권 2년차에서 집권 3년차 들어서면서 이제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가 쉬어가는 양상이었는데 이제는 한번 모멘텀이 발생하게 된다고 하면 다시금 전기차 이런 녹색 성장과 관련된 대상들의 주가가 한번 움직일 시기가 된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올해 2분기 때부터 국내 2차 전지 전기차 기업들의 주가가 움직였던 것도 사실 개별 기업들의 이유이기보다는 미국 대선을 앞두고 해리스 트레이드가 부각됐기 때문에 그걸 반영해서 올라갔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니콜라 주가를 놓고 봤을 때는 대선, 특히 해리스 당선 여부를 좀 놓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니콜라, 명목적인 금액은 분명히 시적은 좋지 않지만 전년과 비교했을 때 증가율이 올라오고 있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인 뉴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니콜라가 지금 현재 부진을 타개하기 위해서 이탈리아 상용차 업체 이베코와 협업을 해가지고 지금 전기차 판매를 병행을 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 실적이 계산되고 있는 거는 전기차와 관련된 트럭 판매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기인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수소 전기차와 관련해서 화재 발생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되는 니콜 관련된 금액들을 처리하다 보니까 그게 실적 부진으로 이어졌는데 지금 그 부분도 어느 정도 다 반영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올해 하반기 그리고 내년부터는 니콜라 실적이 앞으로 좋아질 수 있다는 기대를 바탕으로 주가는 올라갈 여지는 분명히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시각 8시 52분 지나갑니다. 오늘 양시장 예상 체결지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보도록 할게요. 오늘 0.3% 하락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지수 2,554포인트입니다. 코스닥도 0.3% 내림세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상 체결지수 759포인트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지난 수요일 날 장중에 또 6만 원 선을 좀 이탈하기도 했었고 종가는 그래도 6만 원 선 좀 지켜내면서 마감이 됐었는데요. 오늘 삼성전자 1.9% 약세가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는 6만 100원이고요. SK하이닉스는 0.9% 상승 예상됩니다. 간밤에 엔비디아 주가가 또 올랐죠. 지금 호가 SK하이닉스는 17만 600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고 보시다시피 지금 호가 분위기만 놓고 보더라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좀 온도차, 희비는 좀 엇갈리는 것으로 보여지네요. LG 에너지솔루션 0.7% 하락 예상되고요. 호가는 40만 5,500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1% 상승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98만 9천 원, 현대차가 1.6% 약세가 예상됩니다. 호가는 23만 3천 원이고요. 기아가 1.5% 상승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10만 200원. 삼성전자 우선주 지금 하락 출발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 5만 1,200원, 셀트리온도 내림세가 예상됩니다. 호가는 19만 원, KB금융 0.8% 상승 예상되고요. 호가는 8만 2천 원이고 포스코홀딩스 보합 예상됩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이 지난 수요일 3% 상승으로 마감이 됐었고 오늘 0.58% 하락이 예상됩니다. 호가는 18만 9천 원이고요. 알테오젠 0.6% 하락이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33만 9천 원. 그리고 알테오젠 0.8% 상승 예상되네요. 호가 33만 9천 원이고 에코프로 보합 예상됩니다. HLB가 0.4% 상승 예상되고요. 호가는 8만 5천 원, 엔캠 1.4% 상승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18만 8,700원이고요. 리가캠바이오도 0.4% 상승 예상됩니다. 호가는 지금 9만 8,200원, 지금 상승이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클래시스가 1% 상승 예상됩니다. 호가 5만 5,200원이고요. 삼천당제약 지금 0.6% 상승이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13만 9천 원이고요. 휴젤은 1% 하락이 예상되고요. 리노공업 0.9% 상승 예상되면서 호가 19만 1,800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오늘 양시장 소폭 하락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보니까 또 보합권 예상되고 코스닥 쪽이 그래도 오늘은 조금 더 양호한 출발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 그래도 네. 쉬다가 왔으면은 바로 전날 것만 반영할 게 아니라 그 전날 것도요. 그 전날 것까지 해서 평균적으로 반영해 주는 게 네. 맞지 않을까요? 그게 좋죠. 네. 네. 시장이 뜻대로 움직이는 건 아니니까요. 예. 저기 문 의원님. 네. 우리 시장은 또 이제 이따가 또 막상 개장하고 나서 한번 흐름도 봐야 되겠습니다만 우리가 최근 들어서는 중국 시장보다도 일본 시장이 좀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환율도 달러에 따라 많이 출렁거리고 있고. 자, 어쨌거나 지금 이시바 시게루 총리 취임하고 총리로 그 이시바 확정 소식에 그때 달러엔 급락 그리고 일본 니케이 폭락 그럴 때만 취임 일성이 좀 죄송합니다. 저 원래 그런 사람 아닙니다. 이런 분위기더라고요. 좀 그런 상황인데 이 부분 일본 부분은 어떻게 지금 정리하고 계신지요? 네. 일본 통화 정책을 놓고 본다고 하면 네. 2022년 YCC 상잔을 수정하면서 통화 정책 정상화 행보에 들어섰는데 그 이후 이제 지난해에 해당되는 얘기이긴 하는데 엔화 강세 증시 하락 조합을 좀 보였어야 되는 부분들이 미국 연준의 가파른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상대적인 통화인 엔화가 약세를 보이는 착시 효과가 상당 기간 이어졌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8월 초 금융시장 혼란 그 이유는 이제 미국 경기 침체 고조였긴 했는데 그때 당시 이제 엔화 강세, 일본 증시 하락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다 보니까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이 청산될 수 있다라는 우려들이 변동성을 일으켰다라는 해석들도 일부 있긴 있는데 우선적으로는 지금 현재 엔캐리드 트레이드 자금들이 실질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앞으로 이제 청산될 수 있다는 기대감들이
지금 엔화와 증시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일본 채권 시장 내에서는 올해 BOJ가 12월 달에 금리를 한 번 더 올릴 걸로 좀 예상을 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이제 시기로 신임 총리가 취임을 하게 됐는데 사실은 이제 자민당 총재 선출됐을 때 그때 이제 금융시장의 반응은 엔화 강세, 증시 하락이었습니다. 왜냐하면 BOJ가 금리 인상을 하는데 수월해질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다는 해석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반영됐지만 이제 일본 총리로 취임하고 나서는 현재 일본의 금융시장 상황을 봐가면서 이제 금리 인상을 하는 거를 좀 찬성을 한다 약간 그런 발언을 했기 때문에 좀 이 부분들이 이제 금리 인상이 좀 늦춰지고 증시가 안정을 되찾을 수 있다는 해석으로 좀 옮겨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발단 원인이 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은 이제 그 중동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달러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엔화가 약세를 보이면서 지금 일본 증시가 좀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 내부 요인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 건 아니다. 결국 일본 내부 요인을 놓고 본다고 하면 시게루 총리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제 미국 엔화 약세로 촉발된 일본의 이제 물가가 올라가는 거를 좀 잡고자 하는 생각이 상당히 깊은 인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금리 인상이 조금 늦춰질 여지는 있겠지만 사실 BOJ의 금리 인상이라는 행보 자체는 앞으로 계속 이어질 걸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올해 연말까지를 놓고 본다고 하더라도 엔화 강세, 일본 증시 하락이라는 틀은 크게 바뀌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그럼 국내 증시는 어떨까요? 지금 10월 달이고 이제 올해 4분기 시작이 되는 건데 국내 증시 흐름에서는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일단 중동 불확실성이 우선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되는 요인인 것 같은데요. 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하고 나서 보면 시간이 지날수록 증시 민감도는 좀 낮아지는 부분들을 확인했던 부분들이 있고 네. 지금 현재 미국과 중국 증시를 움직이고 있는 견인차를 놓고 본다고 하면 연준의 금리 인하 이후로 글로벌 금리 인하 사이클에 동참하고 있는 국가들이 많아지고 있는 부분들 또 중국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는 정부 정책들이 표면화되고 있는 부분들 그러니까 빅컷과 빅푸시로 대변되는 게 오히려 조금 더 증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들이기 때문에 아마 국내 증시 역시 이번 주에 이제 뭐 연휴들도 있기 때문에 시작하는 장 이제 어떻게 될지에 대한 경계심이 좀 높아질 부분들이 있겠지만 오늘 장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크게 우려할 장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하락으로 마감이 됐고요. 특히나 이제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조금 더 커지면서 투자자들 경계 심리도 커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금요일이죠. 과연 어떤 흐름을 나타내는지 확인해 보죠. 개장합니다. 네, 10월 4일 금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그 확정 가능성이 좀 대두가 되면서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 긴장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유가가 간밤에 좀 많이 올랐습니다. 뭐 WTI 또 브렌트 유가까지 모두 많이 올랐고 천연가스까지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이 가운데 또 미국에서는 10년물 국채 수익률도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전반적으로 미국에서 나오는 경기 지표 자체는 연착륙을 시사하는 지표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미국의 경기는 좋다라는 측면에서 미 연준 입장에서는 이제 다음에 있을 FOMC에서 빅컷의 가능성이 좀 줄어들게 되는 거고요. 그에 따라 10년물 국채 수익률도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자산 가격들도 많이 올라갑니다. 오늘 국내 증시 출발 상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지금 강보합 출발이네요. 2,565포인트, 코스닥 0.2% 소폭 상승 보여줍니다. 764포인트 출발 나타내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현재 0.4% 떨어집니다. 61,000원 선에서 움직임 이어지고 있고요. SK하이닉스는 흐름 좋네요. 간밤에 엔비디아 주가 많이 올랐고 블랙웰 차세대 그 AI 칩에 대한 수요가 견조하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엔비디아 주가 많이 올랐고 SK하이닉스 직접적인 밸류체인 기업이죠. 1.7% 상승하면서 17만 2,2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LG 에너지솔루션은 2% 약세입니다. 39만 9천 원이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0.3% 올라갑니다.
올라갑니다. 98만 원이네요. 현대차가 1.48% 떨어집니다. 23만 3,500원. 그리고 기아가 0.5% 내림세로 98,200원이고요. 삼성전자 우선주가 1% 약세입니다. 5만 800원. 셀트리온이 지금 강보합권으로 19만 1,100원이고요. KB금융 0.7% 올라갑니다. 8만 1,900원이고 포스코홀딩스가 0.4% 떨어집니다. 37만 4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 오늘 0.6% 하락합니다. 18만 7,900원이고요. 알테오젠도 소폭 떨어지네요. 33만 5천 원. 에코프로는 보합으로 9만 2,400원. HLB가 강보합 8만 4,700원이고요. 엔캠이 0.8% 떨어집니다. 18만 4,500원. 그리고 리가캠바이오가 0.4% 상승하면서 9만 8,200원이고요. 클래시스는 좀 떨어집니다. 5만 4,200원. 삼천당제약 약보합이고요. 휴젤이 0.6% 상승하면서 24만 3천 원이고요. 리노공업 1% 올라갑니다. 19만 1,9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섹터 종목들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유가가 좀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유가와 관련된 종목들, 뭐 정유주, LPG 관련주들 오릅니다. 지금 중앙에너비스가 9% 강세를 보여줍니다. 23,700원이고요. S오일도 3% 강세, 62,300원. GS도 올라가고요. SK이노베이션도 1.5% 상승하면서 11만 7,900원. 한국석유도 5% 강세입니다. 2만 1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흥구석유도 지금 8% 이상 올라갑니다. 2만 300원 선까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극동유화도 2% 강세, 대성산업도 지금 1.8% 상승하면서 3,615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정유주들 흐름 좋고 그 밖에는 지금 HBM 관련주들이 좋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엔비디아 주가가 좀 올라가다 보니까 앞서 보셨던 뭐 SK하이닉스뿐만 아니라 지금 이오테크닉스, PSK홀딩스도 2%에서 1% 상승 중이고요. 한미반도체는 강보합권이네요. 10만 8,100원. 그리고 HPSP가 1% 올라가고요. DIT도 1% 이상 올라갑니다. MK전자도 상승하네요. 7,94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테크윙도 2% 강세 보여줍니다. 37,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지금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이스페타시스 각각 1%에서 2.9% 상승이고요. STI, 미코도 좀 1% 안팎으로 좀 강세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HBM 관련주들이 동반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CXL 관련주도 올라가요. 네오셈이 지금 7% 이상 상승합니다. 12,000원을 돌파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엑시콘도 3.8% 올라갑니다. 13,210원. 오킨스전자도 1.7% 상승하고 있고요. QRT, 파도까지도 일제히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HBM, CXL 관련주도 흐름 좋고 전선 관련주도 올라가네요. 대한전선이 6% 올라갑니다. 12,670원. 대원전선도 2.3% 상승 중이고 KBI 메탈도 1.9% 상승하면서 3,165원. 그 밖에 대원전선, 대한전선, 대한전선이 6% 올라가네요. 12,660원. 가온전선도 1.7% 상승 중이고요. LS에코에너지도 0.98% 올라가면서 지금 25,800원. 그리고 오늘 보니까 전선 관련주들 많이 올라갑니다. 지금 시각 9시 5분 지나갑니다. 수급 상황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 개인 순매수 보여줍니다. 644억 원 매수 우위. 외국인은 여전히 매도네요. 254억 원 순매도, 기관도 467억 원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고요. 코스닥에서는 기관이 소폭 순매수 보여줍니다. 15억 원 순매수고요. 개인과 외국인은 각각 6억 원, 12억 원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환율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이제 수요일 정기장 마감 대비로 알려드리고 있는데 오늘 달러 환율 많이 올라갑니다. 달러 인덱스도 101선을 넘어서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달러 환율 13원 20전 상승한 1,332원 50전에 개장이 됐습니다. 지금 달러도 올라가고 유가도 올라가고 10년물 국채 수익률 미국채 올라가고 다 올라가네요. 네, 시장이 올라가면 좋은데. 그렇죠. 그러네요. 환율 진짜 많이. 근데 결국 또 한 달 전 1,330원 레벨. 달러의 환율도 146.8, 거의 147엔. 엔원은 907원. 한 920원, 30원. 고만고만한 상황대에서 크게 어떤 추세를 만들지는 못하는데 왔다 갔다 하고 그나마 우리 오늘 양지수 적절히 반영한 뿐만 아니라 또 나름대로 선은 지키네요. 우리 코스피 또 이렇게 일간 차트에서 저점끼리 연결한다면은 오늘 당장 깨질 그런 선은 아닌데
거기서 이제 또 반등이 나오기도 하고 그런 상황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수급에서 이제 외국인이 좀 와주면 좀 편안한데 그죠? 네, 외국인이 여전히 매도니까. 네, 그래요. 지금 우리 문 의원님 보시기에는 지금 여기서 시장이 어떻게 이제 좀 다지는 느낌을 받으시는지 아, 바닥을 다지는 네. 느낌. 어떠세요? 저는 뭐 중동 사태보다는 지금 현재 이제 증시 움직이는 축 자체가 빅컷 그리고 빅푸시를 통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주요국들의 글로벌 인하 사이클 동참이란 분위기가 네. 보여지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일부 국가들이 시장 예상보다 뛰어넘는 강력한 정책 대응을 하고 있는 부분들. 그러니까 대표적인 미국과 중국 증시가 최근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좀 잘 견뎌주고 오히려 일부 증시 같은 경우에는 강세를 보이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주변 여건보다는 빅컷, 빅푸시로 대변되는 이런 부분들을 더 챙겨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아마 국내 증시 워낙 낙폭이 크다 보니까 시점으로 놓고 온다고 하면 기술적 반등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과거 2020년도 팬데믹 기간을 제외하고 2021년 이후 2023년까지 기간 동안의 코스피의 월별 수익률을 놓고 온다고 하면 9월 달은 마이너스 6%로 상당히 부진한 흐름을 좀 보였었지만 7월 달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로 반전하는 모습들을 항상 보여왔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 역시 참고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뭐 모건 스탠리 보고서를 통해서 반도체 겨울이 다가온다 이런 리포트로 인해서 사실 투자 심리가 많이 위축된 것 같은데 저는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게 뭐냐면 첫 번째로는 지난해 5월 챗GPT 안정화 베타 버전 출시 이후로 AI 붐이 촉발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HBM 수요가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해 10월 달에 반도체 현물 가격이 상승하기 시작을 했고 11월 달에 글로벌 반도체 매출액 증가율이 상승하기 시작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반도체 업황은 지난해 4분기 때 상승 국면에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보통 4년 주기로 움직이게 되는데 보통 상승 국면에 들어가게 되면 8개 분기에서 9개 분기 정도 지속되기 때문에 내년 3분기, 늦어지면 내년 4분기 정도까지는 반도체 업황 자체가 상승 국면에 놓여 있다라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HBM이 내년 정도 되면 수요가 좀 줄어들 여지가 있다라는 게 또 모건 스탠리의 보고서에 들어있는 내용이긴 하는데 HBM의 D램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놓고 본다고 하면 올해 같은 경우가 21%, 내년 같은 경우에는 30% 정도. D램에서 HBM 비중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부분들도 좀 염두에 둘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보통 새로운 제품 출시를 앞두고 기존 제품의 판매가 부진해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호포백이라는 제품 잘 팔리고 있거든요. 네. 그 이유는 과거 대형 클라우드 사업자들이 모든 물량들을 가지고 왔는데 이제는 이 해당되는 업자들이 블랙웨어를 탑재한 제품 수요로 옮겨가고 있는데 그 공백들을 기존의 제품을 가지고 못 갔던 일반 정부, 일반 기업체가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 하반기 그리고 앞으로 발표되는 엔비디아 실적을 놓고 온다고 하면 시장 예상을 항상 상회하는 결과로 기결될 여지는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 주가는 뭐 12개월 선행 PR로 놓고 온다고 하면 상당히 높다라는 분석이 이어질 수는 있겠지만 성장을 바탕으로 또 주가는 올라가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아마 제가 말씀드렸던 세 가지 요인들이 미국 AI 반도체 주가 아마 그 해당되는 기업들의 주가는 변동성이 좀 그렇게 크진 않을 걸로 좀 보고 있지만 한국,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같은 기업들의 주가들은 반대로 좀 큰 변동성은 있겠지만 그래도 하단을 좀 높여가는 형태는 분명히 나올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4분기 국내 증시에서는 주도주를 뭐라고 봐야 돼요? 반도체로 봐야 돼요? 아니면 최근에 좀 가격 메리트가 부각되면서 뭐 2차 전지 쪽도 좀 올라오는 느낌이었고 아니면 제약바이오 쪽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지난해부터 올해 주도주 자체는 바뀌진 않을 걸로 좀 보고 예. 있고요. 뭐 이런 질문을 해주시는 사항들을 놓고 온다고 하면 항상 기존 주도주들이 거품 논란 또는 네. 해당되는 시장의 상황이 악화됐을 때 이제 주가 출렁임이 컸던 상황 때 항상 이제 소외됐던 업종들이 다시금 좀 반사 이익을 얻지 않을까라는 그런 분석들이 이어졌던 상황입니다. 근데 작년부터 이제 추이를 모니터링 해보면 이례적으로 끝나는 상황들이 상당히 컸기 때문에 네. 지금의 주도 대상들의 흐름들이 크게 바뀌진 않을 걸로 좀 보고 있고요. 대신 올해 4분기 때는 이제 미국 대선 결과가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차기 신행정부의 정책들에 따라서 움직일 여지가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보다 해리스의 당선 확률이 더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를 염두에 둔다고 하면 2차 전지, 전기차 관련된 신재생 관련된 주가들이 좀 상대적으로 좀 부각될 여지는 있다라는 거, 그걸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중국도 지금 이번에 국경절로 지금 계속 이번 주 쉬고 있는데 중국의 이번에 부양책 우리 문 의원님 어느 정도 평가하시고 기대할 만한지 여부하고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 국내 증시에서 이렇게 뭐 좀 고물이 떨어질 만한 섹터가 있는지요? 수혜가 예상되는 섹터. 예. 그래도 훨씬 더 좋은 표현이 있구나. 아니요, 고물도 수혜가 좋아요. 예상되는 고물. 콩고물. 콩고물. 예. 사실 중국 인민은행은 사실 통화 완화 정책을 계속 꺼내들고 싶었던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그렇게 못했던 이유는 미국과 중국 간의 금리차 확대가 상당폭 벌어져 있었기 때문에 네. 이하나 캐리 트레이드 청산에 대한 우려 때문에 그동안 금리 인하와 같은 통화 정책 행보를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사실 올해 그 모든 키를 쥐고 있는 거는 미국 중앙은행 연준이었습니다. 연준이 50bp 빅컷 이후에 바로 지준율 인하 같은 통화 완화 정책을 꺼내들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동안은 간헐적으로 꺼내들었기 때문에 그 효과가 제한됐던 상황이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불과 올해 마감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중국 정부는 연초 제시한 5% 경제 성장률을 달성을 해야 되는 명분이 있고 또 12월에는 중앙경제 공작회의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통화 정책을 연속적으로 꺼내들 확률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증시 역시 올해 연말까지는 지금처럼 급등세는 아니더라도 상승 흐름들은 계속 이어질 여지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우려하고 있는 부분들은 있는데 지금 정책들이 과연 중국의 고질병인 중국 부동산 시장이 회복되는데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여부인 것 같아요. 사실 중국은 2012년도 이후부터 경기 둔화가 시작을 했는데 앞서서 그런 상황들이 발생했던 걸 놓고 본다고 하면 개혁 개방 이후에 중국의 성장 메커니즘 자체가 부동산, 토지 정책에서 시작이 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지금 2019년도 이후로 중국의 70대 주택 도시 가격 지수를 놓고 본다고 하면 간헐적으로 LPR 인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추세적으로 계속 떨어져 왔던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 중국 정부가 꺼내드는 그 정책들은 증시 부양을 위한 목적보다는 부동산 시장 부양을 위한 목적이긴 하는데 과연 이게 실질적으로 이제 약발이 먹힐지 여부에 대해서는 좀 추이를 지켜봐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 4분기 연장되면 내년 1분기 정도는 중국 증시 상승 구간에서 점진적으로 좀 비중을 줄이는 게 낫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중국이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들 몇 가지 얘기를 해드리면 중국은 중진국 함정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요. 기업 부채가 상당폭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그림자 금융이라는 거를 항상 갖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중국은 소비를 해줘야 되는데 2010년도 초반 대비 지금 현재 GDP 대비 기업 가계 부채 비중을 놓고 본다고 하면 60% 중반대까지 상당폭 빠르게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중국 정부가 아무리 소비 부양을 위한 정책을 꺼내든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중국 가계가 소비를 안 한다는 겁니다. 채무 상환을 위해서 더 주력을 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고질적인 구조적인 요인들이 해결되지 않는다고 하면 사실 중국이 잃어버린 일본의 경로를 밟아갈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최근 중국의 30년물 국채금리를 놓고 본다고 하면 20년 만에 사실은 일본의 30년물 국채금리를 하회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얘기는 결국 과거 일본의 90년대 모습을 밟아갈 확률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좀 임시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전적으로 증시 흐름만 놓고 본다고 너무 긍정적으로 보시기보다는 일단 제가 말씀드렸던 구조적인 부분들을 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중국의 국경절 연휴일 때 프록시로 작용할 수 있는 홍콩 증시가 사실 고점을 형성하고 하락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국경절 연휴 끝나고 나서 개장하는 중국 증시는 상승하는 게 아니라 그동안의 급등에 대해서 차익 실현 매물들이 좀 소폭 나올 여지가 있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기는요. 고물 부분, 수혜 부분. 사실 제가 그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사실 이제는 중국 정책과 연관돼서 한국의 산업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례적으로 보면 중국의 정책들이 나오게 된다고 하면 한국 내 이 중국 소비 관련된 기업들이 이례적으로 움직일 여지는 있는데요. 이게 추세적으로 가기는 좀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해 기준으로 중국이 수입하고 있는 국가들의 비중을 놓고 본다고 하면 미국의 우방국들, 대표적으로 한국과 일본의 수입 비중이 매년 줄어들고 있어요. 이 얘기는 우리나라의 이 중국항 수출에 대한 부분들이 앞으로 좀 개선될 여지는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 증시가 미국 증시 올라갈 때 뒤쫓아서 못 올라가고 미국 증시 하락할 때 큰 폭으로 하락하는 이유는 사실 미국에서 요인을 찾을 이유가 없어요. 모든 게 다 대내 요인에서 기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내 요인. 그래서 저는 세 가지를 보고 있는데요. 네. 일단은 한국의 경제 체력 너무 안 좋습니다. 올해 2분기 전기 대비 마이너스 0.2% 역성장을 했는데요. 정부 소비를 제외하고 보면 민간 소비, 설비 투자, 건설 투자 모두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 내수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수출이 그나마 상쇄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두 번째 이유이기도 해요. 우리나라 수출 증가율을 놓고 본다고 하면 올해 상반기 때 네. 전년 동월 대비 증가율을 놓고 본다고 하면 고점을 형성하고 있고요. 그 이후 매달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수출 금액과 증가율을 놓고 본다고 하면 사실 우리나라 증시가 상승 모멘텀을 얻기는 어려운 부분들을 좀 얘기해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금투세 논란, 이런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계속 해소되지 않는다고 하면 지금 우리나라 증시가 계속 하락했던 이유가 기관 외국인들의 동반, 수급이 악화됐기 때문에 전적으로 영향받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매력적인 시장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저는 국내 증시의 대내 요인을 놓고 봤을 때 이 세 가지를 꼭 염두에 두고 좀 전망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얘기를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쉽네요.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들으신 내용과 관련해서 더 다양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크존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외국인 관심 있게 보는 리포트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